종일 뭐 대통령님 관련된 내용만 보내드려도 방송 시간이 이제 모자랄 정도다. 그래서 오늘 재밌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도 있었고 또 그 후원 단체들, 모금 단체들이죠. 자선 단체들, 자선 단체들 그 관계자들하고의 면담도 있었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요즘 재밌게 보시는 업무 보고도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업무 보고가 오늘 뭐 대통령님께서 요즘 넷플릭스도 보다 재밌다, 대통령 업무 보고가 뭐 이런 말씀을 뭐 직접 하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젠플릭스? 이 업무 보고가 이제 젠플릭스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튜버들이 요즘 많이 힘들겠더라고. 뭐 저야 이제 업무 보고 다 끝나고 밤에 방송을 하니까 뭐 시청률에 큰 영향이 없는데, 이제 낮에 방송 보니까 매불쇼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청률이 평소보다 많이 줄었더라고. 예, 뭐 20만 가까이 되던데 오늘 한 15만 정도? 매불쇼 시청률이. 이게 이제 너무 재밌으니까 업무 보고가 하루 종일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매불쇼 보시는 분들이 다 그 젠플릭스 보러 가는 바람에 오늘 보니까 매불쇼 시청률도 많이 영향을 받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낮에 이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좀 힘들겠다. 너무 재밌는 거라서. 그것도 이제 뭐 하루 종일 하니까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하루 종일 유튜브만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 컨텐츠 젠플릭스를 보신 분들은 아무래도 다른 채널을 안 보게 되지. 뭐 그런데 아무튼 뭐 대단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장면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뭐 다 소개를 해드리려면 방송 시간이 이제 부족해서 몇 가지 중요한 내용만 좀 오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다기보다는 이제 재밌는 내용이죠. 그 전에 오늘 국무회의가 오전에 있었는데, 국무회의 모두 발언, 여기도 이제 업무 보고와 관련해서 또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요 내용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정부 부처에 대한 2주차 업무 보고가 시작됩니다. 최초로 생중계되는 업무 보고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각 부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방식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예년과 같은 형태로 업무 보고하면 아마 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책 과정이 투명하게 검증돼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집단 지성이 모여야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커집니다. 그리고 국정의 완성도 또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이전과 달리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업무 보고를 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 국정의 주체인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국민 중심 국정 운영이라는 게 말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것도 내실화될 수 있을 겁니다. 정부 각 부처는 이를 업무 보고 단계부터 실천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남은 업무 보고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 다 좋아집니다. 다른 모든 일도 마찬가지지만 이 국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도, 또 현장에서 이걸 잘 집행하는 것도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열정, 책임감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공직사회는 현재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행정 수요는 더 커지고 복잡해지는데 처우에서는 그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 성실하게 또 충직하게 제 역할을 다하는 공직자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오늘처럼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발전하는 내일도 기약할 수 있을 겁니다. 공직자들의 특별한 헌신과 성과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해야 되겠습니다. 각 부처에서는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들에게 그에 걸맞는 파격적인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들을 신속하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사회 처우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해법도 계속해서 연구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대통령님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들어보셨습니다. 많이 힘들죠. 공직자들이 많이 힘든 거는 그거는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 해보는 일이고 그게 생중계가 돼서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많이 긴장도 되고 아니면 뭐 방송 출연만 한 번 해도 막 떨리잖아요. 힘들고. 근데 온 국민이 지켜보는 데서 국민들 앞에, 그러니까 대통령께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국민들 앞에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온 국민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검증받는 심판대 위에 올라선다라는 것, 뭐 상당히 부담스럽고 힘든 과정이 될 텐데, 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처음이라 힘든 것이고 점점 익숙해지면 더 잘할 수 있는,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취지에 대해서 이제 왜 생중계를 하는지 취지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제 설명을 하신 내용이에요. 이게 상당히 저는 역사적이고 의미심장한 정치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를 대통령께서 국민주권 정부라고 명명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국민주권 민주주의입니다. 국민주권 민주주의라는 게 무엇인가? 뭐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그런 이제 정치 체제를 만드는 게, 행정 체제를 만드는 게 국민주권 민주주의죠. 그래서 국민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이 돼서 주도를 하는,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대의민주주의를 직접 민주주의로 발전시키는 것이 국민주권 민주주의다. 직접 민주주의가 참 말은 좋은데 과연 이게 현실에서 가능한 일인가? 직접 민주주의를 인류가 직접 민주주의를 시행했던 역사는 없어요. 직접 민주주의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그 고대 그리스에서 민주주의가 태동이 됐고 아크로폴리스에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토의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이런 제도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것도 이제 자유민들을 위한 제도였지. 노예들은 국정에 참여할 권리 자체가 없었잖아요. 자유시민들만을 위한 그런 제도였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면은 뭐 민주주의 제도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현대적 의미에서 진정한 민주주의 제도가 수립된 거는 프랑스 대혁명 이후죠. 공화정이라는 국가 형태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민주주의 시대가 열린 것인데, 그 이전까지는 뭐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체제였고,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이제 대의민주주의가 지금까지도 민주주의의 이제 궁극적인 단계인 것으로 보통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1세기 들어서서 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죠. 뭐 대한민국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가 문제점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 양극화되고 극단화되는,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이제 불신이 팽배하다 보니까 국민 유권자들의 직접 행동이 전 세계적으로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대통령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프랑스 하면은 이제 프랑스 대혁명의 나라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제 빛의 혁명이 있다. 그래서 빛의 혁명을 프랑스 대혁명의 어떤 반열에 이렇게 올려놓으시는, 자연스럽게 그런 발언을 에이펙 때 여러분들이 발언을 하시는 장면을 보았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프랑스 대혁명이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태동을 시켰다라면, 빛의 혁명은 직접 민주주의, 특히 4차 산업혁명, AI 혁명, 디지털 혁명 시대에 직접 민주주의를 태동시키는 그런 세계사적 의미가 있는 정치혁명이다 라고 한번 뭐 전에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말은 좋습니다. 국민주권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이게 참 말은 좋고 저도 이제 그런 정치 시스템으로 인류가 발전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인지 진짜 여의도 광장에 5,500만 국민들이 다 모여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게 직접 민주주의인 건지 어떻게 해야 진짜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을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상상의 영역인 거예요. 지금 상상의 영역. 예, 그래서 제가 대통령께서 취임을 하셨을 때 참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국민주권 정부라는 참 표현은 좋은데 국민주권 민주주의라는 표현은 좋은데 실제로 이것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참 고민이 된다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그런 적이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실험들 있잖아요. 국무회의 생중계, 그 다음에 업무보고 생중계 이런 것이 국민주권 민주주의로 국민주권 민주주의 그 다음에 직접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하나의 모델을 축적하는 과정인 거예요. 네? 축적하는 과정인 거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 이런 방법이 있구나라는 걸 저도 대통령님을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직접 민주주의인 거죠. 국민들이 국정 운영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예, 뭐 뒤에 또 영상을 보여드리겠지만 오늘 업무 보고 시간에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문자를 많이 보낸다고 이재명 대통령님께 이것도 물어봐 주세요, 저것도 물어봐 주세요라고 우리 유권자들이 문자를 많이 보낸다고 해요. 참 대통령께 우리 일반 국민들이 문자를 쉽게 보낼 수 있는 것도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없는 거죠. 예,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없는 현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가능해. 대한민국은 대통령님께 직접 문자를 보내서 뭐 전화를 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궁금증들, 의견들 이런 걸 직접 개진할 수 있는 이것도 직접 민주주의인 거죠. 예전에는 국회의원을 통해서 뭐 혹은 지역의 공무원을 통해서 공무원 통해서 가능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가장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나마 본인의 의사를 국정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은 지역구 의원들을 통해서 뭐 의견을 전달하는 것 정도인데 이게 뭐 제대로 전달이 됩니까? 그게 이제 대의민주주의죠. 내가 직접 전달할 수가 없으니까 국회의원을 선출해가지고 우리 지역구 의원들에게 의견을 전달해서 그게 국정 운영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민주주의의 형태, 대의민주주의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게 아닌 거예요. 국회의원이라는 그 중간 단계를 우리가 거치지 않는 거예요.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TV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직접 보고, 또 의견이 있으면 대통령께 직접 의견을 전달하고, 이게 국민주권 민주주의의 구체적 형태들인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업무 보고를 생중계한다라는 것, 국무회의를 생중계한다라는 것이 뭐 단지 뭐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뭐 이벤트 수준의 의미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이게 국민주권 민주주의라는 즉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수백 년 동안 우리는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민주주의 체제의 이제 궁극적 형태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21세기에 들어서 한계에 봉착하고 있고 정치 양극화라는 현상으로 표출이 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인류 전체의 대안과 모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류 전체의 대안적 모델을 우리 대통령과 우리 국민들이 함께 찾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하나 찾아 나가고 있는 거죠. 자본주의 국가건 사회주의 국가건 지금 국무회의와 업무 보고를 생중계하는 나라는 없어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정치 체제이건 간에 국민들이 국정 운영을 매일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민주주의 체제를 향해서 전진을 하고 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뭐 미국의 한 잡지에서 대한민국의 이제 국가적 영향력이 세계 7위다라는 뉴스를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정치 민주주의에 대한 영향력은 세계 7위가 아니라 이제는 세계 1위가 되고 있다. 우리가 대안이고 우리가 모범이고 모델이다. 라는 말씀을 이 기회에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그 업무 보고 모두 발언에서도 비슷한 또 이야기를 좀 하셨어요. 이것도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셔서 이것도 한번 같이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오늘 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공안전처 공직자 여러분들 다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약간 긴장되죠? 또 무슨 폭탄이 떨어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국무회의를 지켜보신 분들은 이제 아실 텐데 제가 무슨 숫자를 외웠거나 뭘 모르거나 이런 걸 체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라니까요. 제가 국무위원들한테 자주 얘기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다 합니까? 다 안다는 건 정말 특이한 케이스죠. 숫자를 모두 외울 수는 없어요. 제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그다음에 담당 실무자가 있으면 실무자가 얘기해 주면 되는 거죠. 제가 경기도에서 이런 방식의 회의를 많이 했는데 제가 다 과장들도 다 참석하게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실무 현안 회의를 할 때는 담당 실무자까지도 같이 모여서 얘기를 같이 했어요. 거의 효율적이니까. 네, 그러면서 제가 강조한 게 있어요. 국무회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는 거 아는 척 하지 마라. 모르는 걸 아는 척 하게 되면 판단이 잘못되게 됩니다. 모르는 것도 문제죠. 뭐 알면 더 좋죠. 근데 진짜 문제는 모르는데 아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럼 판단이 왜곡됩니다. 그건 더 나쁜 거죠. 그건 못된 겁니다. 모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업무 보고를 할 때 이게 왜곡 보고 하지 말자. 왜곡은 의도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보통 요약 보고하고 본문 내용이 틀린 경우가 많아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본문 속에 숨겨놓고 본 보고서에 숨겨놓고 요약 보고서 있잖아요. 앞에 붙이는 거. 상사들은 주로 그것만 보니까 거기는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그러나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을 써놓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결제받았다고 우기고 그게 가장 나쁜 거죠. 물론 허위 보고는 더 말할 것도 없죠. 허위 보고는 두 가지가 있겠죠. 일부러 고의로 속이기 위해서 하는 허위 보고. 그거는 공무원 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그건 정말로 엄중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약간 곤란한 지경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슬쩍 허위 보고가 있어요. 국회에서 많이 하죠. 곤란한 질문을 하면 슬쩍 그런 경우가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끼리는 그러지 말자는 거죠. 누가 그런 것 모른다고 해서 참 문제 삼을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의도적이진 않지만 모면하기 위한 허위 보고 이런 것도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국무위원들한테 처음에 모르고 거의 그럴 겁니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아마도 이런 표현 절대 하지 마라. 모르면 모른다고 해라. 모른다고 제가 뭐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각 부처 안에서도 가급적이면 그렇게 적당히 떼우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게 의사결정을 왜곡하니까 그런 겁니다. 허위 보고도 문제인데 또 한 가지는 이제 보고를 누락하는 거죠. 보고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 숨기는 거죠. 이것도 문제예요. 그러면 결국 상사들은 부족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의사결정이 왜곡되게 됩니다. 그것 역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냥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꼭 상사를 속여야 될 필요가 있으면 그만두고 속이는 게 좋겠다. 근데 이거는 결코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보고는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그리고 보고를 제대로 못할 정도의 일을 저질렀으면 책임을 지는 거고 또는 허위 보고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까지 관철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건 공직자로서 할 일이 아니라 개인 사업하면서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 얘기할 때도 편하게 하세요. 어떻게 다 합니까? 뭐 더 잘 알면 좋긴 하지. 뭐 모르는 것보다 낫죠. 모르는 게 또 너무 당연하기도 합니다. 대통령님들 어떻게 국정을 다 파악하겠어요? 몰라요. 그냥 궁금한 걸 몇 개 물어볼 뿐이죠. 또 동네 뭐 여기저기서 문제가 됐다든지 이럴 경우에 한번 확인할 필요도 있고 또 이 업무 보고라고 하는 게 뭐 본질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남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남의 일, 국민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대신.
국민으로부터 보수를 받으면서 국민에게 충직해야죠. 우리가 충성해야 될 대상은 상사가 아닙니다. 국민이죠. 상사로 표현되는 국민. 가급적이면 저도 국민의 시각에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또 국민들이 저한테 물어보라고 요구하는 게 많아요. 저한테 메시지 요새 엄청 많이 옵니다. 최근에 한 이틀 했더니 막 이것도 물어봐 주세요. 저것도 물어봐 주세요. 엄청 많아요. 네, 관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오늘 아마 업무 보고의 시청률이 엄청 높지 않을까 싶어요. 요새 넷플릭스보다 더 재밌다는 소리 있던데 그건 아니겠죠. 어쨌든 국민들이 국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진 건 좋은 현상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국민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대통령님의 업무 보고 모두 발언 한번 들어보셨습니다. 희망나무님, 네, 감사드립니다. 아까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셨지만, 예, 넷플릭스보다 더 재밌다. 상당히 재밌어요. 그래, 사람 혼나는 거 보면 재밌잖아. 오늘은 누가 또 깨질까? 뭐 이런 걸 기대하면서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뭘 누굴 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대통령께서 이제 명확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인천공항 사장이 그 이학재죠. 이학재는 이제 완전히 찍혔습니다. 뭐 주접을 떨고 대통령한테 덤벼들고 뭐 그러고 있는데 제가 어제 이제 말씀도 드렸지만은 이학재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대단히 화가 나신 이유가 뭐냐면은 잘 몰라서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예. 저 어떻게 보면은 참 이재명 대통령님하고 저하고 기질이 좀 비슷한 면이 많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뭐 명팔이라 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대통령님 생각을 다른 이제 뭐 무슨 정보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빨대가 있는 것도 아닌데 대통령실에 그렇다고 대통령실 들어가서 제가 취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가평에 앉아서 대통령님 생각을 조금 그래도 비슷하게 제가 추론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향이 좀 비슷한 게 있어요. 성향이 대통령님하고 제가 예전에 뭐 짜왕이다. 제가 짜왕이고 대통령님은 짜왕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스갯소리로 뭐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거짓말하는 거 이제 대단히 싫어합니다. 그냥 뭐 모른다 그러고 알면 안다 그러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러고 뭐 잘못했는데 뭐 죽입니까 살립니까 그걸 뭐 어떻게 해요? 모르는데 뭘 어떻게 할 거야 그거. 그런데 아는 척하고 인천공항 사장이 계속 모르는 뭐 횡설수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이제 대단히 싫어하고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님께서 그날 인천공항 사장한테 왜 이렇게 좀 심하게 어찌 보면은 뭐 본인 입장에서는 좀 심하다 생각이 들었겠죠. 왜 이렇게 세게 이제 질타를 하셨는가. 그게 왜 그럴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이제 저런 꼴을 보면은 이제 좀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모른다 그러지 왜 아는 척을 합니까? 제가 이제 뭐 가끔 이제 유튜버들 방송한 내용 가지고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또 뭐 몇몇 분들은 뭐 댓글이나 채팅창에 지속적으로 그런 걸 왜 다른 유튜버들을 까냐 이렇게 자꾸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까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잘못된 걸 바로 잡아드리는 거예요. 정치 평론을 하고 있으니까 뭐 왜곡된 정보나 가짜 뉴스를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냥 이거는 이런 게 아닙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걸 가지고 뭐 깐데 그럼 뭘 정치 평론을 하지 말아야지. 응? 아니 근데 저는 유튜버들한테도 제가 좀 그런 문제 때문에 가짜 뉴스 퍼뜨리는 것에 대해서 김어준이나 뭐 체육도 아까도 많이 깠잖아요, 그죠? 그거 왜 사실관계도 정확히 확인 안 하고 마치 윤석열이 1월달이 되면 당연히 풀려나는 것처럼 선동해가지고 국민들 불안하게 만들고 그런 걸로 돈벌이를 하느냐 치사하게 그냥 좋은 컨텐츠 있는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가지고 방송을 해도 뭐 국민들이 얼마든지 좋아해 줄 텐데 왜 그런 식으로 가짜뉴스 만들어가지고 국민들 불안하게 만들고 그걸로 돈을 벌면 뭐 얼마나 번다고 저런 짓을 하느냐라고 제가 이제 아까도 깠는데 저는 이제 친명 유튜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누차 드리는 말씀이 정청래 까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까는 데서는 뭐 제가 거의 원톱이잖아. 그래서 우리 최한웅TV 시청자 보시는 분들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님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약간
대리 만족하기 위해서 제 방송을 보는 게 있잖아요. 제가 이제 막 정청래를 그냥 잘근잘근 씹으니까 그게 이제 통쾌해서 어디 하소연할 때는 없고 대리 만족 최평이 대신 까주면 기분 좋아 막 뭐 이래서 보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야. 그래서 있는 거 가지고 까는 거야. 제가 뭐라고 합니까? 당연히 까야지. 근데 없는 말을 만들어서 까지는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잖아.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거짓 보고 허위 보고를 하게 되면은 의사결정에 문제가 생겨요. 의사결정에 문제가 생기면 나라가 엉뚱한 데로 가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당원들, 우리 유권자들이 아까 국민주권 민주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갈수록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당원들의 권한이 커지고 국민들의 권한이 커져요. 국민들이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튜버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은 보고를 하는 업무 보고를 하는 공직자들과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유튜버들이 국민들에게 보고를 해드리는 거예요. 정보를 드리는 거야.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해서 국민들이 주권자들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유튜버들이 할 일이에요. 정치 유튜버들이. 그러면은 허위 보고하면 안 되지. 가짜 정보, 가짜 뉴스 퍼뜨리면 안 돼요. 어제 있었던 중앙인 문제만 해도 그렇잖아. 뭘 정청래가 당규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도록 무슨 뭘 중앙위에서 의결을 합니까? 있지도 않은 얘기를 그걸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선동하고 그래갖고 뭐 당대표니 뭐 대변인이니 사무총장이니 이런데 막 문자 가고 그 당이 소란스러워지고 쓸데없는 일 가지고 싸움을 내고 그런 게 허위 보고에 의해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야 저는. 고위공직자들은 더 큰 책임을 가져야죠. 근데 인천 그 공항 사장은 지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게 확인이 됐어. 이제서야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뭐 이런 문제가 있다 저런 문제가 있다 계속 언론에다 흘리면서 자기 정치질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뭐 국회 나가가지고 뭐 지가 다 아는 것처럼 주접을 떨고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께서 지적한 거는 모른다라는 걸 지적한 게 아니에요. 왜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거짓 보고를 하냐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잘못된 결정을 하게 돼서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하면 그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오늘 대통령님이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좀 강조를 하신 거예요. 공무원들이 이런 업무 보고를 국민들 앞에서 하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뭔가 그 난처한 상황을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했다가 이 거짓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지고 국정 의사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그것이 국가적 손실로 이어지면 그걸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아주 뭐 좀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라고 봐요. 이게 그리고 공직자들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라 저는 유튜버들도 뭐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레거시 미디어는 우리가 완전히 포기한 게 있어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지만은 적어도 저는 민주진보 유튜버들만큼은 솔직하게 진솔하게 방송을 좀 했으면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본인들이 만들어낸 가짜 뉴스가 대한민국 나라 전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라는 걸 윤석열 계엄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윤석열이 저렇게 망상에 빠져가지고 계엄이라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똥볼을 찬 이유가 유튜브에 빠져가지고 그 극우 유튜버들이 하는 가짜 뉴스를 사실이라고 믿고 그걸 실행에 옮겨가지고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거예요. 만약에 윤석열의 계엄이 성공을 했으면 지금 나라 꼴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시작이 어디서 됐냐고. 극우 유튜버들의 가짜 뉴스에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럼 적어도 저는 진보를 표방하고 뭐 진보를 표방하는 거는 둘째치고 이재명 대통령님 이름 팔아서 방송하고 있는 사람들은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님께 배워야 되잖아요. 본인이 친명이다라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은 적어도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에서 방송을 해야 된다고. 근데 당장 뭐 시청자들한테 슈퍼챗 받아가지고 장사질 하려고 없는 말 있는 말 다 끌어내가지고 사기치고 그래서 혼란 생기면 그 국가적 손실 그 누가 감당을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가짜 뉴스에 대해서 대단히 예민하고 민감한 거예요. 가짜 뉴스가 여러분들이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국민들의 의사결정에 국민들의 사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국정 운영에 반영이 돼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적 손실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국가적 손실이라는 건 천문학적인 손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윤석열이 직접 보여준 거예요. 유튜버들이 만들어낸 가짜 뉴스가 사실 윤석열이 계엄을 해가지고 1년 동안 지금 뭐 6개월이죠. 이재명 대통령님이 지금 잘 수습을 하고 있지만은 그 6개월 동안 계엄에서 탄핵 대통령 취임까지 대선까지 6개월 동안 우리나라가 그 우리가 그 받은 손실이 우리나라 국가적 손실이 진짜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저는 몇십 조는 날라갔다고 봐. 윤석열이 하나 때문에 몇십 조가 날라간 거예요. 몇십 조가. 그 돈 가지고 국민들한테 진짜 민생지원금 기본소득이라도 했으면 우리 국민들 배라도 부를 거 아니야. 이만큼 가짜뉴스가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유튜브가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 아까 그 내란 전담 재판부 문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칫 잘못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 지금 저도 그건 조심스럽게 얘기한 부분이 있어. 왜? 뭐 지기현이한테 너무 열받아 있으니까 조이대한테 너무 열받아 있으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가 무슨 맞는 키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야, 이 새끼 수박이냐? 바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제도 제가 하나 뭐 이상한 분 하나 차단시켰는데 아니 그 중앙위에서 이번에 표결된 거 큰 문제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야, 너 청래파냐? 이렇게 딱 나와. 너 정청래 편이냐?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이런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야, 이 새끼 이거 수박이다 그러고 엄청나게 공격을 받아. 그러니까 좀 조심스러운 거야. 얘기를 바른 말을 하기가 이제 무서워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무리하게 그 법사위 안대로 무리하게 내란 전담 재판부를 신청을 했다가 위헌법률 제청, 그죠? 뭐 이런 게 걸려가지고 윤석열이 풀려났으면 그 혼란적인 상황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추미애가 책임질 거예요? 김용민이 책임질 거야?